장군의 소리 주간안보 브리핑 김민석입니다. 편히 계셨습니까? 요즘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현충원 파묘론, 친일 프레임,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의 문제 등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일 프레임 문제와 그리고 김정은 문제를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일 프레임 문제는 지난 15일이죠. 광복절에 김원웅 광복회장이 축사를 했는데 이 축사 내용이 매우 심각합니다. 도관능보다 한참 넘었습니다. 김 회장은 기념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와 결탁했고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 즉 애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직함도 생략한 채 이승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도 공식 축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통령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건국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도 지냈습니다. 근데 이 친일 프레임을 다시 보면 이 대통령이 해방 직후에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김일성 일파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급박한 상황에서 일부 친일 경력 인사를 활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 친일파와 결탁했다는 말은 정말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더구나 우리 국민 마음속에 있고 국민이면 누구나 부르는 애국가를 부정하는 김 회장의 인식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김원웅 회장은 심지어 국립현충원에는 친일 군인을 비롯한 반민족 인사 69명이 안장되어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파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국립현충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서울국립현충원은 독립유공자분들만의 묘지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헌신한 유공자들을 모시기 위한 곳입니다. 더구나 이 서울국립현충원은 애초에 한국전쟁에, 즉 6.25에서 전사한 분들을 모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국립묘지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파묘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 서울국립현충원을 비롯한 국립현충원에는 잘 아시겠지만 안장하기 전에 보훈심사를 합니다. 안장심사를 하는데 정말 친일 경력이 심각한 분들은 다 이미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친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는 36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공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일제였고 성장해서 청년 시절에도 일제였고 또 직업을 가져야 할 때도 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를 들어갔든 대개 일본과 관련된 회사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두고 친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매도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고 성장하면서 일본과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체나 또는 회사에 들어갔다 손치더라도 그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일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했다면은 그 경중을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김 회장의 광복절 친일 프레임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김원웅 회장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실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현재 이 친일 프레임은 박정희 대통령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오늘날 잘 살 수 있도록 산업기반을 만드신 분입니다. 박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있겠습니까? 황장엽 비서는 대한민국의 기준에서 북한의 문제점을 낱낱이 알린 공적이 있는 분입니다. 친일 논란은 75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2차 냉전,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문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어서도 안 되지만 역사의 발목이 잡혀 우리나라 발전에 발목을 잡아서는 더욱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친일 프레임으로 한국전쟁 등 군 유공자를 깎아내리고 파멸론을 제기하는 행태는 이제 멈춰져야 합니다. 한국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현충원 친일 파묘법 추진도 중단돼야 합니다. 애국가를 부정하고 국민에게 상처를 주며 혼란을 부추긴 김원웅 광복회장은 국민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사안은 김정은의 권력 분점입니다. 국정원이 지난 22일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 김정은에 대한 정보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북한은 김정은이가 동생 김여정 등에게 권력을 위임해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위에 따르면 위임 통치는 대남 대민은 김여정, 그리고 경제는 박봉주 당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 총리에게, 그리고 군사는 최부일 군정지도부장과 이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에게 나눠서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여전히 절대 권력을 갖고 있고, 다만 과거에 비해 권력을 이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보위가 설명한 김정은의 위임 통치 이유는, 첫째는 통치 스트레스, 두 번째는 정책 실패 시 김정은의 리스크가 커서라고 합니다. 이는 김정은이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은 다양합니다. 우선은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승민 세계화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은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김정은이가 위독하거나 쿠데타일 때만 위임 통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병상에 누워서 더는 통치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김여정을 내세워서 국정 공백을 조금씩 보강해 나가는 상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북한 내부에서 쿠데타가 발생해서 김정은이가 실권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면서 북한 전문가인 김건식 경남대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김정은이 김여정을 포함한 당정군의 권한을 일부 분산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국정원이 위임 통치라고 하는 말도 지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했느냐에 대해서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언론 플레이라는 것이죠. 김 교수는 정보기관 수장이 아직도 정치적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박지원 국정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 이야기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인데요. 유동열 원장은 현재 김정은의 통치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김정은이가 건강이 좋지 않아 과거처럼 북한 전반을 일일이
장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무리가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정원이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사실이 맞든 아니면 이 전문가들의 분석이 맞든 간에 우리가 최근 국정원 브리핑과 노동신문으로부터 몇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첫째는 김정은 스스로 북한의 지난 5년간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김정은이가 공식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북한이 이를 19일자 노동신문에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노동신문이 북한의 경제 실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제가 분석하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달러가 마르고 있고 여러 가지 무역 수출입이 다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북한 경제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들어서 수출입이 거의 막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20분의 1조차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시장도 어렵고 북한의 달러는 더욱더 고갈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우리 대한민국도 장마에 따른 홍수로 큰 피해를 봤지만 북한도 엄청난 물난리를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는 더 어렵고 올해 이 식량, 쌀 수확량은 정말로 바닥이고 내년에 북한은 정말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김여정이 커졌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김여정은 지난 6월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주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여정의 위상이 커졌다는 걸 알았는데 이번에 재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이가 과거처럼 진두지휘해서 북한의 경제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남북 관계 개선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또한 그래서 마지막 돌파구로 도발을 할 수 있을까인데 이 또한 별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북한이 어떻게 할지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은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돌파구를 어떻게 시도할지는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금 매우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고 현재 중국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대한민국의 어떤 기운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